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229페이지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여기 229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그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소득 간단하게 우리가 배웠는데 심화이론에서 비과세 관해서 자세히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근데 올해 그 개정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가장 중요한 개정 내용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그거 살펴드리고 그 다음에 229페이지 계산 구조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서 1월달 우리가 12월 첫 한 번 강의하고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에서 기본 이론이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오늘. 그래서 오늘 이제 완강하는데 3월부터 이제 다시 이제 심화과정으로 해서 이제 시작되고요. 겨울이 또 이제 겨울의 끝자락에 있고요. 또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 새해가 밝았는데 벌써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이제 3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데 3월 달부터는 이제 또 열심히 또 여러분들이 또 잘 또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특히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엄청난 확산 속에서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2년을 버텼으니까 하여튼 우리 인강수강생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렇고 2년을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걸린 분들도 있고 그러겠지만 2년을 버텼으니까 한 2개월만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피해 다니시고 잘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펴놓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우리 9주차 마지막 강의 기본이론 강의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살짝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비과세 양도소득이요. 자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개정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개정된 중요한 내용들은 또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비과세 소득 한번 볼게요.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요. 빈 털털이라고 인정했는데 그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그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재산이 처분되거나 그럴 때 누구한테 양도세 내라고 할 거예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고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고요. 또 지적재주세에 관한 특별법 중에 따라 경계화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실제 토지를 이전하고 그 다음에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토지는 그대로 있고 공부상의 어떤 그런 것만 면적만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면서 보상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이 없었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양도세 비과세합니다. 그리고 주는 주체 자체도 이게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적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또 1세대 1주택과 고가주택 제외하고요. 그 부수토지 양도리는 소득을 비과세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고가주택이 자 2021년 9월달에 12월달에 9월달이 아니라 12월달에 개정이 됐죠. 이때 고가주택 비과세에서 제외하는데 자 비과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이요. 기준시가 아니죠. 실거래가액이 얼마? 12억 원을 초과한 주택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배제되고 이런 경우에 비과세라는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비과세 종류 소개해드렸는데 시험에서는 여기다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아닌 거 해서 얘네들 이렇게 깔아놓고 있잖아요. 뭘 집어넣고 물어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일정한 농지 법령이 정하는 대토하는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 있죠. 자 잠깐 볼까요?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 이런 걸 집어넣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일정한 법령이 정하는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 있죠. 대토로 인한 소득. 또 그다음에 8년 제촌 작용 농지 있죠. 그래서 8년 제촌 작용한 농지. 자 양도 소득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보세요. 이런 것들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감면소득입니다. 감면소득. 그래서 조세 특례제한법상 지방세가 아니라 조세 특례제한법상 얘네들은 감면소득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다 틀린 거. 그래가지고 쟤네들 비과세 소득을 깔아놓고 얘네들 농지 대토론이라는 소득이나 8년 제촌 청농지 양도소득을 집어넣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 감면 소득이지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비과세 소득 아닌 거 골라라 그러면 얘네들 들어있으면 얘네들 골라야 돼요. 얘네들은 감면 소득이지 비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비과세는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고요. 자, 비과세 하게 달라고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과세에서 제외되는데 감면은 깎아주거나 면제하죠. 일단 세금 계산을 한 다음에 깎아주거나 면제하고 또 얘네는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 비과세 소득과 구별해서 얘네들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감면 소득이라는 거 쟤네들하고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시면요. 우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번 보시면요. 소득을 자, 1세대가요. 1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1세대라는 것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고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원을 말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있으면 1세대로 봅니다. 그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을 전부 다 합쳤을 때 양도일 이제 국내에 1주택을 보여야죠. 자, 근데 요거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되고 또 국내 1주택이니까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주택은 그러니까 국내 주택 하나가 있고 해외에 있는 주택 하나가 있으면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를 보는 거지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양도는 이제 몇 년이요?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데 자, 물론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두 개인데도 그 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를 보는 특례가 있고 그래서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 2주택 같은 거 대표적이죠. 종전주택 팔고 이사 가려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됐을 때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자, 일반적으로 3년 내 둘 다 조정상적에 있으면 1년 내 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를 보는 그 특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등등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심화 과정에서 배우게 되고요. 양도를 이제 2년을 보여야 되는데 2년 보유를 못 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또 보세요. 단 여러분 보세요. 2년 보유해야 되는데 단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보유한 2년 그리고 그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비과세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우리가 취득했을 때요. 자, 그래서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도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이렇게 2년 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중엔 2년 이상이 난다 이런 것들. 물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살짝 볼까요, 여러분들? 비거주자 그러면 여러분 비거주자라는 것은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않는 개인을 말하죠.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여기서 거주는 전입을 말합니다.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든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택은 3년을 보유해야지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거냐면 우리 이거 항상 이걸 잊지 마세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요. 거주자가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했을 때만 비과세를 해주지 비거주자가 양도했을 때는 비과세 안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돈나가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에 주택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택을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주느냐?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도 해주고 자, 오늘 이제 배우지만 장기 보유특별공제 같은 것도 왕창 많이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 왜 그렇게 해주냐면 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산적 가치를 그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의 보금자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비거주자 마돈나의 보금자리는 미국에 있잖아요. 마돈나가 양도하는 국내 양도하는 1세대 주택은 이것은 자산적 가치를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비과세 안 해줍니다. 항상 거주자가 양도할 때만 비과세 해줍니다. 그런데 자, 비거주자가 만약에 주택을 자, 국내에 갖고 있어요. 그러면 비과세 원칙 못 받아요. 그래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이제 전입을 와가지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전입한 상태에서 거주자로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주든 거주자로 전환돼야지만 그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될 때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3년 이상을 보여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몇 년만 보유하면 되고 2년만. 자, 그리고 다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몇 년이다? 2년 이상이 한다는 거. 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아니어야 되죠. 미등기 한 다음에 비과세 배제됩니다. 또 허위계약서 작성이요. 나중에 이 허위계약서 작성이 어떤 건지 사례로 심화 과정에서 좀 배우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허위계약서 작성이요. 업계약서나 다른 계약서를 썼다.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지 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었다. 자, 그러면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배제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과 부소지 양도된 소득 비과세요. 자,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것도 배웠었고 또 보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그 주택 양도소득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토지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데 이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토지 범위가 올해 개정이 됐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물론 이것은 사실은 법은 법은 재작년인가 개정이 됐는데 시행 시기가 사실은 지금 된 건데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올해 개정세법, 올해 새롭게 시행된 개정세법 내용. 비과세되는 주택 부토지 범위요. 주택 정착 면적이요. 도시 지역은 5배, 도시역 밖은 10배까지 비과세해 줬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세분화되는데 이거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종전처럼 도시 지역 내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역 밖은 10배까지 비과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되 뭐만 주의하면 되냐면 자, 도시 지역 내에서 수도권 내 토지 중에서 요거만 주의하면 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토지는 자, 주택 정착 면적 몇 배까지? 3배까지만 비과세입니다. 범위가 줄어들었죠? 3배까지 비과세고 나머지는 그냥 종전처럼 기억하면 돼요. 도시지역 내, 나머지는 도시역 내는 5배, 도시역 밖은 몇 배? 10배까지 비과세한다.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다 요거만 주의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만 주의하시고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합니다.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특히 분양권, 주택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요. 조합원 입주권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1세대가 주택 하나가 있고 분양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양도가 돼가지고 비과세 안 해주고 과세가 됩니다. 1세대 2주택 양도로서 과세가 되는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건데 도정법이라든가 법령에 따른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종전에 집 때려부시고 재개발되면서 임시로 살 집이 필요해서 거주를 위해서 다른 주택 하나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든가 등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긴 있어요. 주택이 있고 조합원 입주권이 있더라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그냥 이런 정도 개념을 한번 하시면 됩니다.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나 또는 분양권이 있다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양도로 과세인데 다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들이 있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고가주택 개념을 배웠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이 있습니다. 자,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주택의 종류, 기준시가, 면적, 시설 이런 거 관계없이 양도 당시에 실지 거래가 합계액이 얼마예요? 요거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그래서 요거 주의할 것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 거래가 합계액으로 실지 양도한 가액이 얼마? 9억이었다가 이제 얼마로 바뀌었다? 우리 작년 9월부터 12월부터 자꾸 우리가 작년 9월이란 말이 나오지. 작년 9월 달에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이 있었고 12월 달에 이제 고가주택이 바뀌었는데 자 12억 원을 초과주택으로 개정됐다는 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자 다만 또 한번 보세요.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고가주택은 달라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이번 기본이론에서 안 배우는데요. 심화했어요 배울 건데 부동산 임대업에서요.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일개 소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면 그 임대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근데 다만 고가주택 같은 것들은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주택이라도 임대소득을 과세하거든요. 비과세 배제하고. 그때 부동산 임대업에서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기준시가로 9억 초과주택입니다. 이거 12억 아니에요. 이거는. 자, 12억이 아니고 이건 기준시가로 9억 초과주택이고.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실거래가로 12억 초과주택이고. 반드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다고 그랬죠? 자, 안 해줍니다. 근데 다만 주의할 것은요. 여기 보세요. 다만 주의할 것은
안분을 통해 가지고요 12억 원까지는 일반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고가주택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다 그러면 비과세 배제되고 과세입니다. 자, 비과세가 배제되고 과세가 되긴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이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실지 거래가액으로 실지 거래가액이 12억 원을 기준으로 했어요.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하는 거 맞습니다. 과세하는 건데 다만 12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2억 원까지는 이거 어떻게 주냐면 비과세를 줍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줘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것이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이요. 양도차익 시험에 이미 나왔지만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자 비과세한다 땡. 전액 비과세 아니에요. 과세입니다. 근데 다만 또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도 틀려요. 전액 과세도 틀리고 전액 비과세도 틀립니다. 9억 원, 아니 12억 원까지는 비과세고 12억 초과액 부분은 과세고요. 아셨죠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은 비과세를 배제하긴 하는데 양도차익 전액에 대한 배제는 아니고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은 과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심화과정에서 배울 것이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안분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2억까지 비과세된 걸 빼기 위해서 안분 계산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심화과정부터 해서 5, 6월, 7, 8월 계속 자 사례 연습도 하고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든 간에 이런 개념 정도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배우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배웠고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O, X요? X입니다. 기준시가 12억이 아니라 보다 실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고가주택.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양도세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소지는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수도권 내 토지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토지는 건물 정착 면적의 5배이다. 자, O, X요. 제가 요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요거만 자 도시지역 내 5배, 도시역 밖은 10배까지 비과세하는데 비과세는 주택 부수 토지. 근데 다만 수도권 내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몇 배? 요거 3배까지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진도 229페이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제 5절 여러분 별표시 3개 하시고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 계산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양도세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고요. 어려운 거고 이 부분부터 이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을 하는데 229페이지 양도세 계산 구조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목 운동부터.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여러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자, 보시면 계산 구조요. 여러분들이 펴놓으시고 교재 229페이지 펴놓으시고 일단 제 설명을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세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 과정을, 계산 구조를 제가 먼저 소개하고요. 쭉 설명한 다음에 교재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양도소득세 계산은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자, 양도소득세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이거 편하게 보세요, 이제. 양도가액이요. 이번에 파는 가격에서요. 이번에 파는 가격에서 우리가 필요경비라는 걸 빼요. 그래서 필요경비를 빼가지고 자, 뭘 구하냐면 우리가 양도차익이라는 걸 구합니다. 양도차익을. 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만약에 1억 원에 사는데 1억 원에 팔아보세요. 그러면 양도차익 0이죠. 자, 그 다음에 1억이 샀는데 7천에 팔아요. 마이너스 3천. 양도차손이 발생했죠. 이런 경우는 양도세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하는데 이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이요.
내가 예전에 그 자산을 5억 5천에 매입했다? 그럼 5억 5천 매입한 가격. 여기다가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같은 취득 관련한 뭐 세금 낸 게 있으면 그런 것들 등등을 말합니다. 취득가액. 그 다음에 기타 필요 경비라고 그랬어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 경비라고 그래서 보세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 경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 경비라고 그래서 보시면 먼저요. 어떤 기타 필요 경비는 좀 이따가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일단 한번 보세요.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할 때 자. 필요 경비에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 경비를 이제 공제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을 구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라는 걸 공제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라는 것을 공제해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 소득 금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양도 소득 금액.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그랬을 때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 자, 처음 듣는 분들은 잘 한번 보세요. 국가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것이 좋은지, 장기 그러면 대개 양도세에서는 3년 이상을 얘기합니다. 3년 이상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단기 1년 이내를 얘기하는데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것이 좋은지. 자, 국가적 입장에서 장기가 좋은 보유하다 파는 게 좋은지, 단기 보유하다 파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그 동시에 말하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하기 대답해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우리 여기 다 좀 공부가 그래도 기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장기가 목소리가 많은데 다른 데서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 하면은 여전히 앞쪽에서 단기 목소리가 이제 큰데 단기 보유하는 게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왜 단기 보유하는 게 좋냐고 물어보면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좋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양도소득세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죠. 양도세는 세수의 극히 일부고요. 그래서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좋아요. 단기 보유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한두 달 만에 팔면서 얹어서 팔겠죠. 손해보고 안 보고 또 산 사람이 그것을 한두 달 만에 팔면서 얹어서 팔고 얹어서 팔고 얹어서 팔고 그러다가 이거 아닌데 그래서 거품이 팍 꺼지면요. 큰 문제가 생기겠죠.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뭐 그 코로나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엄청 풀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집값이 상승하고 우리나라는 뭐 거기다 더 막 집값이 상승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5억 했던 집이 10억이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일부 지역 뭐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5억 했던 집이 10억 됐는데 이게 다시 5억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잘 보세요. 5억 했던 거 10억으로 갑자기 흘렀다가 이게 또 갑자기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또 만약에 5억으로 떨어져서 보세요. 그러면은 7억, 8억, 9억, 10억에 산 사람들, 특히 9억, 10억에 산 사람들, 상투 잡은 사람들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은행도 9억, 10억에 맞춰 대출해 주는데 은행도 부실화되겠죠. 개인은 여러 가지 큰 문제점이 생기고 소비 다 위축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국가적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단기 보유보다는 장기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보유하다가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장기 보유라고 말만 하면 뭐예요?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래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기간에 따라 특별히 공제해 주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 공제해서 양도소득 금액 구했습니다. 구해진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라는 걸 공제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합니다. 자, 보세요. 드디어 이제 과표 결정됐네요. 그러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을 구하잖아요. 양도소득세. 자, 이렇게 산출세액을 구했는데 산출세 구한 이하 과정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따 이제 보겠지만 이하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산출세 구하는 과정까지가 중요하고 특히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이 복잡하죠. 그래서 이 과정을 무조건 외우고 계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지 배우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또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계산 문제 풀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게 딱 틀이 잡혀 있어야지 계산 구조를 묻는 문제도 계산 과정을 묻는 서술형 문제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인문 과정에서 제가 물어봤던 건데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장기보유특별 공제입니다. 기본공제 아니에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표준 금액을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거고, 또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 시험에 나왔던 게 정답중은 나왔던 것이 양도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 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 과정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계산 과정을 딱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머리 글자를 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 필, 차, 장, 소, 기, 과 이렇게 외우는데 차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양도차익 계산 시험에 매년 양도차익과 관련한 계산과 관련한 내용은 매년 시험에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장기 보유특별 공제 중요하고요. 차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장이 중요한데 차장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게 연상되냐고, 어떤 차장이라는 단어를 들었다. 어떤 게 연상되냐고 물어보면 20대들은 회사 부장 아래 차장이 떠오른다고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주부 수강생들이 많은 막 그런 사람들 많은 막 이렇게 대답들 열띠게 하는 그런 곳일수록 보세요. 제가 20대한테 그거 물어보고 있으면 옆에서 40대, 50대, 60대 분들은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버스 차장 떠오른다고 막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버스 차장 떠오른다고 하는데 여기서 차장은 버스 차장이죠. 그래서 옛날에 버스에 안내원이 있어가지고 요금도 받고 뭐 정거장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근데 버스 차장이요. 여기서는 버스 차장인데 지방에서 상경에서 옛날에 어떤 버스 차장이 지방에서 상경에서 그 버스 차장이라고 있는 어떤 아리따운 처녀가 있었는데, 근데 지방 집에서 동생 학비 모자란다고 돈은 붙여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돈은 없고 월급날은 멀고 그럼 뭘 한다? 가불이에요.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원래 경리과로 가야 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디로 간다? 소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필, 차장, 소기과 이렇게 외웁니다. 다 같이 에브리바디 여러분들 시작. 가필, 차장, 소기과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오늘 공부 다 배운 다음에 집에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이 있나 보고서 없으면은 가필, 차장, 소기과 하면서 하나하나 떠올리라고 그랬죠. 가, 필, 양도가액에서 필, 필요경비법에서 차, 양도차익 구하고 차장,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공제해서 소, 양도소득 금액 구하고 기,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소기과, 과세표준 구하고 과세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는 과정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계속 제 설명을 들으세요. 우리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자 보세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먼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실지 거래한 가액이요.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이제 지금은 원칙입니다. 자, 전면적으로 이제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돼서요. 근데 국세과세 기준시가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양도세 계산할 때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2007년도부터 지금은 전면적으로 이제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돼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기준시가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동일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원칙. 자,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양도차익 계산할 때 있잖아요. 여기 봅니다. 양도가액을 만약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잖아요. 그럼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요.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자, 이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그런 거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적용했는데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또 양도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것이지 취득가액에 의해서 양도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 계산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서 또 보세요.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봅니다. 교재 있다 없고 일단 설명을 쭉 드려보겠습니다.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양도차익 계산은요.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릅니다.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돼 가지고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거나 또는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나란히 어떤 지역에 아파트가 있는데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있어요. 자, 같은 동, 같은 아파트, 같은 층입니다. 101호가 거래 신고해 오기를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오고 102호는 1억 200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오고 103호는 근데 5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옵니다. 그러면 인정할 수 없겠죠? 과상구에서 이 동네 시세가 있는데 계약서 갖고 봐라. 네가 진짜 반값에 남 좋은 일 시켰는지. 그랬더니 오다가 잃어버린 것 같다는 등 뭐 확인이 안 됩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요 추계해서 이제 추계 방법으로 추계해서 정하게 되는데 보세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추계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지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단 말이죠. 먼저 보시면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것은 교재에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이 자산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에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가격을 참작합니다. 103호 이 자산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에 101호 1억, 101호 1억 200에 거래했어? 그럼 너도 적어도 1억에 거래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고요. 이걸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을 적용하는데 저를 보세요. 또 이거 똑같아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에서 3개월 내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자, 근데 작년에 단서가 붙었는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한 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감정가액으로 합니다. 만약에 근데 감정가액도 없다? 자, 그러면 환산취득가액이라는 걸 적용하는데 보세요. 이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격을 환산한 가격이라는 건데 자, 어떤 때 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냐면요. 일단 환산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인데 예전에 취득할 당시요. 예전에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 등이 여기에 불분명할 때 합니다. 실지 거래가액 등이 불분명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면 당연히 지금은 이제 전면적으로 실거래가세 도입돼서 실거래가 신고해야죠. 자, 실거래가 신고하면 과태료 제재도 받고요.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면 국토교통부에 또 실거래가 더 입력이 되고 또 여기에 이제 국세청에 통보가 돼가지고 실거래가 전산 입력 딱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등재도 되고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이번에 부동산을 팔면서 나 지난번에 그 2년 전에 취득했던 거 계약서 잃어버려가지고 실지 취득한 거 모르겠는데 이런 게 이제 지금은 안 통합니다. 근데 1990년대 말에 제가 부동산을 샀는데요. 저한테 판 사람은 그 당시에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어서 기준시가로 양도세 신고했고 저는 그 당시에 취득세를 시가순액으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어서 시가순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계약서 잃어버렸어요. 이번에 실지 양도하는 가액이 있는데 실지 취득한 가액, 계약서 잃어버려서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하게 되는데 이 환산 가격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이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이요.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거고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해요. 만약에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 이번에 파는 가격이 3억이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2억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억이다. 그럼 3억의 2분의 1이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1억 5천. 이런 식으로 취득가격을 환산한 가격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환산 취득가액 구하는 식은 외워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해서 추계 방법이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려요. 또는
극히 외적으로 이제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자 다시요.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계약서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추계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는데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근데 이거는 소득세법에 이렇게 추계한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또 보세요, 여러분들. 구체적인 근데 요거 이제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건데 잘 보세요. 구체적인 추계 결정 또는 경정에 적용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는데요. 콕 집어서 시험에서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자,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럼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면요.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합니다. 매, 감, 기 머리글자를 따서 순서로요. 이거 순서 바뀌면 틀려요. 적용 순서. 취득가액이 만약에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어떻게 취득가액은 추계 결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시험에서 최근에 나왔던 것이 이런 거예요.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정한다. 매감기? 아닙니다. 왜 틀렸어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매감환기죠. 환산 취득가액 빠져서 틀렸고요. 최근에 나왔던 게 또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환산 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서로 정한다. 매환감기? 아닙니다. 매감환기죠. 이거 순서 바뀌어가지고 틀렸습니다. 자, 또 보세요.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X입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겁니다. 뒤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고 교재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요. 229페이지 양도세 계산 구조. 자, 먼저 계산 구조. 본문 보니까요. 거주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분류과세하니까 당연히 구분해서 계산하고. 그 계산 구조 나왔는데 양도가액 가액 동그라미, 취득가액 등차 필요경비 필의 동그라미, 양도차액 차액 동그라미, 장기보유등재 장액 동그라미, 양도소득금액 소액 동그라미, 양도소 기본공제 기획 동그라미, 양도소 과세표준 과액 동그라미. 그래서 자 어떻게 외운다고요? 계산구조 가필 차장 소기 과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 구한 다음에는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이고 그 이하 과정은 중요하잖아요. 세액공제를 있으면 세액공제하고 감면세액 있으면 빼고 또 그 다음에 그래서 결정세액이라는 걸 구하고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 적용되는 게 있으면 합해가지고 총결정세액을 구하고 여기서 기납부 앞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빼가지고 납부할 세액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산구조 이렇게 한다는 거고 230페이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양가로 1번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밑줄입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 즉 양도세 영수세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밑줄이에요. 자, 그래서 실지 거래액이 확인되면 실지 양도한 가액을 적용해서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밑줄. 근데 양가로 2번이요.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계 방법.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 의하는 경우로서 밑줄입니다. 장부 매매사례가액 계약서 그 밖에 증빙서류에 의해서 그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추계 방법을 차례로요. 순서 바뀌면 틀립니다. 순차로 적용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밑줄짝이요. 자, 그리고 다만 여기는 읽어봅니다. 다만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리고 거기 박스 안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했죠. 별표시 큼지막하게 두 개 놓습니다. 자,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명하다.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에 수정한다? 매, 감, 기 순서입니다.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환산 취득가액 들어가면 틀려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매, 감, 환, 기.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별표 두 개 하시고 매매 사례가액이 뭐냐 이런 것도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도일돈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내 빗줄이요. 그리고 읽어볼게요.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인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다만 물론 이제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특수관계인가에 거래했다는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당연히 적용하지 않겠고요. 감정가액이요. 취득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 대개월 내 빗줄이에요. 해당 자산 그 아랫줄 쭉 내려와서 해당 자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인 것으로 인정되는 그 감정가의 평균액을 말하고요. 거기 보조단 잠깐 한번 보실래요?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자산은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자산은 양도일돈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여기 빗줄이요. 하나의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자산 빗줄 그리고 두 번째 줄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인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원래는 두 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자산은 단서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 넘어갑니다. 환산 취득가액이요. 자,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이제 환산한 가격인데 그 계산식에다가 여러분이 또 역시 별표시해 놓고 좀 보셔야 됩니다. 환산 취득가액. 이번에 파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요.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하는데 여기다가 양도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한다. 그래서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은 3억, 양도당시 기준시가 2억, 취득당시 기준시가 1억. 그러면 3억의 2분의 1,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은 1억 5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시가는 뭐 국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등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산정 방법 양가로 3번 자 보는데요.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양도책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밑줄입니다.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 가로는 일단 생략할게요. 그 아래줄 끝에 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밑줄이고 가로 생략하고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밑줄짝이에요. 제가 이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제목 이렇게 붙였었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 그래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얘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거기 양도책 산정 원리 표를 보면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정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인데 양도가액은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한기 순서로 이제 적용하고 그럴 때 이제 이 기타 필요 경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에 이제 정교하게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요까지만 일단 알고 매감기, 매감한기 자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용은 지금 보지 마시고요. 안 분한다는 건데 참고적으로 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232페이지 예제 문제인데요. 예제 문제. 자, 이거는 뭐 예제 문제는 아직 다 풀어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자, 나중에 이제 이따가 또 설명드린 내용들을 또 들어야지 풀 수 있는 건데 예제 문제 봅니다. 2011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22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책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특수관계인가의 거래는 아니고요. 1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 맞습니까 여러분? 뭐가 불분명해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불분명하죠?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명하다. 그럼 취득가액 불명할 때는 어떻게 추계합니까? 매, 감, 환, 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매, 환, 감기로 돼 있네요. 그죠? 틀렸잖아요. 매매 사례가액, 환산 취득가액, 감정가, 매환 감기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있어야 돼? 매감 감기지. 에? 환산 취득가액과 감정가액 뒤바뀌어 있잖아요, 순서가, 적용 순서가.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은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거고요. 그 이하 내용은 3번과 4번은 우리가 이제 더 뒤에 내용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통과하고, 5번 지문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죠. 그래서 답은 1번 쉬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결정 경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무신고이고 이런 거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233페이지 실지 양도가액. 자, 여기부터 나오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자세한 내용은 오늘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쭉 설명을 한번 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하잖아요. 그럼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를 적용하는데, 취득가액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 자, 그러면 취득가액이 확인이 된다.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잖아요. 실지 취득한 가격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여기 잘 보십니다.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양도비용을, 양도직접비용, 양도비용을 합한 금액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필요경비 산정 원리인데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기타 필요경비로. 자,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실제 취득한 가액은 어떤 거냐?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교재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볼 거고요. 일단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한 가액, 이것을 총 수익금액으로 해서, 양도가액을 총 수익금액에서 여기서 이제 필요경비에서 구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인데, 실제 취득한 가액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매입한 가격, 대표적으로 내가 옛날에 그 자산을 뭐 7억에 샀다. 그럼 7억 매입한 가격, 매입한 가격에다가, 자, 편하게 한번 보세요. 제 핵심 요약 정리는 지금 뺐어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한번 봅니다.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교재 배울 거기 때문에, 매입한 가격, 내가 7억에 샀다 옛날에. 그럼 매입한 가격, 거기다가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같은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 취득 관련해서 납부한 이런 조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조세. 그 다음에 뭐 법무사를 등기하면서 법무사 비용이 들었다. 뭐 법무사 비용이라든가 법무사 비용이라든가, 뭐 아니면 중개사를 통해서 이걸 취득을 했다. 그럼 소개비, 중개 수수료, 소개비, 중개 수수료 같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등등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 더 엄청 많지만, 뭐 소송을 통해서 내가 그걸 취득했다. 자, 소송 화해비용이 들었다. 취득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소송 화해비용도 포함하고요. 쭉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단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배우고 이 정도만 한번 봅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고요. 근데 이제 취득 관련한 조세는 포함하는데요. 다만 재산세, 종부세 같은 애들은, 재산세, 종부세 같은 애들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애들은 종부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하지 않고요. 필요경비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뭐냐?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직접 비용인데,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보유할 때요. 취득해서 양도액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계량비용, 자, 수선비용, 계량비용, 수선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그래서 실생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자,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그래서 소요된 비용, 발코니 확장 비용이라든가 샤시 설치 비용이라든가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 비용이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번에 이 자산을 팔면서 들어간 양도 직접 비용인데 뭐 계약서 작성 비용, 그 다음에 또 공증 비용, 인지대, 또 중개 수수료,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다. 자, 양도했다. 그럼 중개 수수료, 소개비요. 또 그 다음에 자,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세무 대리 비용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등등이 이제 양도 비용입니다. 자, 보세요. 취득하면서 보유하면서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합니다. 물론 여기 잠깐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보유할 때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며 들어간 비용인데 잠깐 또 상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는데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데 결론적으로요. 어떤 거냐면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거 어떤 거냐면 얘는 이런 것들이에요. 현상과 그 자산의 현상과 능률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자, 능률 유지 비용. 현상과 능률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데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필요경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수익적 지출액이냐 그러면 도장 비용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도장 파는 비용이 아니라 페인트 칠하는 비용이요. 저를 보세요. 건물을 신축했어요. 페인트 처음에 깨끗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룩지고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칠하는 비용은 유지비용입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요, 페인트를요 싹 칠하면은 그 전까지는 건물이 후줄근했었는데 페인트를 싹 칠하면 산뜻하게 보이니까 자, 팔 때 가격을 좀 좋게 받을 수 있으니까 자산가치 증가 비용 아닌가요? 아닙니다. 원래 페인트 깨끗했는데 지저분해지니까 다시 칠하는 것은 유지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닙니다. 천정에 원래 저 건물 아파트 분양받거나 신축했을 때 멀쩡했는데 나중에 배관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누수가 생겨서 방수하는 비용이라든가. 자, 여러분 도장 비용이요. 도장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은 페인트 칠하는 비용 요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액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이렇게 취득하면서 또 보유하면서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서 인정합니다. 자, 근데 물론 이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적격 증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냐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을 수치 보관했어야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거래 즉 계좌이체 같은 금융거래 증명 서류에 의해서도 돈 보낸 계좌이체 같은 그 증명 서류에 의해서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자, 어떻든 간에 근데 참고적으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은 영수증이 없어도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애들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실거래가를 정했을 때 양도책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 보세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할게요.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요. 실지 취득한 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실지 취득한 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보시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맛보기로 살짝 우리가 미리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에서 배울 내용을 살짝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요. 실지 취득한 가액이 불분명해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추계해서 정하게 됩니다. 아까 배웠잖아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취득가액은 추계한다? 매, 감, 환, 기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같은 납세무자는 사실은 이제 기준시가까지는 적용되지 않고 매감, 환을 적용하는데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리다고 그랬죠? 적용 순서가. 그럴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이나 이렇게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는 매감, 환기를 적용하면 여기 잘 보세요. 기타 필요경비는요.
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 일일이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요. 일일이 들어간 비용을 요걸 공제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산별로 일률적으로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걸 적용해요. 자, 기타 필요경비는 이럴 때는 취득가액을 매매사가액이나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같은 걸 적용한다. 취득가액 불명해서 그러면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걸 적용해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자, 기타 필요경비로 하게 되는데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것은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요. 자, 그래서 다시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것은 어떤 때 적용하는 거냐면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는데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맛보기로 한번 보세요.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공제율 3%를 적용해요. 근데 등기된 토지 건물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면 1억에 3%니까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근데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0.3%, 즉 1,000분의 3, 백분율로 하면 0.3% 인정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불이익은 있지만 이렇게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런 것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율 7%, 나머지 양도세 대상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율 1%를 정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애 낳고 나서 여러분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타냐? 애 낳고 나서 3, 7, 1이요. 3, 7이 20일 되기 전에 애 낳고 왔는데 3, 7일 되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들락거리면 부정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자, 그런 것처럼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갖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타냐? 3, 7, 1 맨 위에 토지 건물, 중간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1% 이렇게 해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되면. 자, 오늘은 살짝 이렇게 우리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원칙 실거래가를 정하는데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추계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한다. 콕 집어서 양도가액 불명할 때는 매감기, 취득가액 불명하면 매감 한기를 적용한다는 거. 그리고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인데 취득가액이 만약에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이렇게 매감 한기를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한다는 거. 자, 이런 정도만 오늘 한번 보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교재 233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쭉 넘어가세요. 오늘은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오늘은 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쫙 과감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자, 이런 얘기들이 쭉 238, 239페이지까지 쭉 나와요. 그래서 넘어가서 우리가 자세한 이런 내용들은 심화 과정에서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이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 또 취득가액이 불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한다는 거. 이것을 제가 3, 4월 과정에서 알려드리고요. 그럼 5, 6월 달에 또 알려드려요. 한 번에 다 알려주시죠. 나중에 5, 6월 달 되면 요약집할 때는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리니까요. 일단 기본 이론과 그 다음에 심화로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넘어가시면 돼요. 과감하게 다음에 다 알려드립니다. 241페이지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도 금방 말씀드렸어요. 거기 보면 3, 7, 1 이런 숫자가 나와요. 나중에 자세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241페이지 장기 포인트 공제와 기본 공제 있죠?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1페이지 펴놓으시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또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